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아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양반전 읽기 1단계와 2단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생님이 올려놓은 짧은 강의 영상 보고 왔나요? 그 고전소설이란이라는 제목의 영상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1단계를 먼저 여러분들이 수행하고 오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선생님이 올려준 학습지는요, 미리 풀어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미리 풀어보고 자신이 혼자 좀 생각을 하고 와야 선생님 강의가 좀 더 머리에 잘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오늘은 양반전 읽기 1단계와 2단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1단계와 2단계는요, 여러분이 양반전을 본격적으로 읽기 전에 양반전에 대한 배경 지식을 형성함으로써 양반전이라는 소설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밑바탕을 까는 그런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1단계부터 살펴볼게요. 우리 고전소설이란 강의에서 살펴봤듯이 양반전이라는 문학작품의 장르는 바로 고전소설입니다. 고전소설이라는 것은요, 15세기 말 김시습의 금오신화라는 작품이 이제 최초의 소설 작품인데요. 이 최초의 소설 작품으로부터 가보개혁 이전까지 지어진 소설 작품을 우리가 고전소설이라고 합니다. 선생님이 역사 선생님한테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아직 가보개혁을 배우지 않았다고 하던데, 가보개혁은 그냥 간단히 생각해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비롯한 다양한 측면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던 그러한 시기였다, 그런 사건이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보개혁 이전까지 지어진 소설 작품을 우리가 고전소설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고전소설로는 심청전, 토끼전, 흥부전, 춘향전, 홍길동전과 같은 고전소설이 있습니다. 이런 고전소설의 특징, 동영상을 통해서 알아봤죠. 구성적 특징은 일대기적 구성, 시간 순서에 따른 구성, 그 다음에 인물은 전형적인 인물, 평면적인 인물. 전형적인 인물은 한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고요. 평면적인 인물은 성격의 변화가 없는 인물입니다. 예시 써놨죠. 예를 들어서 춘향전의 춘향이는요, 효녀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효녀라는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인물이고요. 흥부전의 흥부는 끝까지 착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놀부가 막 괴롭히는데 한번 반항할 만도 한데 절대 그러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걸 유지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흥부는 평면적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인물이 고전소설에 나오는 인물의 특징이라면, 고전소설에서 일어난 사건들은요, 우연히 일어나요. 지나가다가 우연히 마주쳐. 우연히 무슨 말을 듣게 돼. 이런 식으로 모든 사건이 우연히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비현실적인 내용. 현실에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요. 도깨비와 선녀 혹은 요술 부리는 사람 등. 그 다음에 고전소설의 주제는 권선징악적 주제. 착한 사람은 복을 받고요. 나쁜 사람은 벌을 받아요. 우리는 이런 권선징악적 주제를 통해서 교훈을 얻습니다. 우리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교훈적이고 권선징악적인 주제입니다. 여기서 권선징악이라는 얘기는요, 선하다. 선하다는 게 뭐예요? 착하다라는 거죠.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것을 권장하고요. 그 다음에 나쁜 것은 벌한다라는 것이 바로 권선징악적 주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행복한 결말이에요. 결국엔 모든 주인공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참고 자료는요, 여러분들이 소설 속 인물의 유형해서 아까 요 인물 보이시죠? 전형적이고 평면적인 인물 우리가 살펴봤던 거와 반대되는 인물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선생님이 실어 놓았는데요. 개성적인 인물, 입체적인 인물,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여기가 바로 여러분들이 풀어놨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전소설과 현대소설의 비교,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빈칸을 채워봅시다. 자, 여러분 뭐 다 채워왔죠? 왔으리라고 믿고 답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현대소설의 인물들은 개성적이고 입체적이에요. 여기 보시면 집단의 대표성에 따라 성격의 변화에 따라 개성적이고 입체적인 인물이 뭔지 나오죠? 그러면 개성적인 인물, 독특한 성격을 지닌 인물, 입체적인 인물, 사건 전개에 따라 성격이 변하는 인물, 이와는 반대되는 특징을 가진 인물이 바로 첫 번째, 개성적인 인물과 반대되는 건 전형적인 인물이에요. 본인의 개성은 전혀 없고요. 말 그대로 한 계층을 대표하는 그런 특징, 딱 하나의 특징만을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인물이라는 거예요. 춘향이는요, 효녀라는 그런 대표성 말고는 본인이 개성이 없어요. 그냥 효녀야. 무조건 아빠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그런 효녀의 대표격이다. 그래서 개성적인 인물과는 조금 차이를 보인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형적이고 또 입체적이다의 반대말은 바로 평면적이다, 평면적 인물입니다. 성격의 변화가 별로 없는 거예요. 반면 입체적인 인물은 착해졌기도 하다가 나빠졌기도 하다가 이런 입체적으로 성격이 변화한다. 이런 인물이 바로 입체적 인물입니다. 요즘에 드라마에서 미워할 수 없는 악역, 막 이런 악역들이 나오죠. 분명 악역은 악역인데 왠지 짠해. 악역도 됐다가 왠지 짠하기도 했다가 이렇게 보이는 것이 입체적인 인물인데 반해서 평면적인 인물, 놀부는요. 짠한 적이 1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나쁜 역할만 해요. 흥부, 그래도 내 동생인데 내가 너무 심했나? 이런 생각 절대 안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흥부 괴롭히기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놀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나쁜 모습만 보여주기 때문에 평면적인 인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사건은요. 필연적이다의 반대는 우연적입니다. 필연적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일어나야 돼서 일어난 거고요. 우연적이라는 것은 어쩌다가 보니까 어쩌다가 그냥 지나가다가 뭘 듣고 지나가다가 만나고 이런 식으로 우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현실적의 반대 비현실적입니다. 그 다음 고전소설의 주제는요. 두 가지 주제가 있었죠. 권선징악적이고 그 다음에 교훈적인 주제입니다. 반면 현대소설은 다양한 주제가 있죠. 현대소설을 생각해보면요. 꼭 착하게만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착하기만 하면은 남한테 사기를 당할 수 있다. 이런 주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다양한 주제가 있다. 이게 바로 현대소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고전소설의 구성은요. 시간 순서에 따른 구성. 여기 일대기적 구성도 나오는데요. 이것은 바로 주인공의 출생에서 죽음까지 그냥 시간 순서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현대소설은 그렇지 않죠. 과거를 회상하기도 했다가 미래를 상상하기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입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현대소설은 다양한 결말이 있는 반면에 고전소설은 행복한 결말밖에 없어요. 고전소설은 새드엔딩 이런 게 없어. 그냥 다 해피엔딩이에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이쪽 양반전 읽기 2단계입니다. 2단계에서는요.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양반전이 도대체 어떤 배경을 바탕으로 쓰여진 소설인지 좀 더 가까이 소설에 다가가는 단계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지난번에 여러분 올려줬던 도입 영상 다 봤잖아요. 근데 도입 영상의 내용이 굉장히 길어요. 그거 선생님이 3쪽에다 다 실어놨는데 이 정도 되는 영상의 내용을 여러분이 언제 다 읽고 있겠어요. 그쵸? 그래서 그걸 짧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도대체 이 양반전의 시대사회적 배경이 어떤지 이 정도는 우리 읽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 정도도 못 읽지 않죠? 한번 읽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밑줄 쳐놓은 부분에 특히 유의하면서 읽어보도록 하세요. 자, 양반전은요.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새로운 평민계층의 등장이라는 사회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상은 농업기술과
상공업의 발달에 따른 것으로 이를 통해 새롭게 부를 축적한 분홍층, 신흥 상공인 계층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들은 경제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자 점차 신분 상승을 꾀하였습니다. 자, 양반전은요, 조선 후기 작품이에요. 조선에서도 끝부분의 작품이란 얘기예요. 이 조선 후기에는요, 원래 있었던 신분제, 신분이 명확하게 나누어 있었던 조선의 모습과는 달리 조선 후기에는 이런 신분제도가 동요하게 되는데요. 지난 시간에 여러분이 주의 깊게 봤는지 모르겠지만요. 조선의 신분제도는 양천제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양천제. 첫 번째는요. 양인이에요. 양인. 양인에는요. 총 세 가지 계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가장 높은 양반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중인이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상민, 얘를 다른 말로 평민이라고 합니다. 이런 평민이 세 번째가 있었어요. 그럼 평민보다도 낮은 계층은 또 뭐라고 부르냐? 천인이라고 그들을 불렀습니다. 천인에는요, 노비, 백정. 백정이라는 것은 소를 잡고 가축을 잡고 돼지를 잡고 이런 가축 잡는 사람을 우리가 백정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노비나 백정을 굉장히 천하다 해서 천인, 그 다음에 양인은 괜찮은 사람이다. 그래서 양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그러면 양반은 알겠어. 관리들, 나라에서 일하는 관리들 알겠어. 상민, 평민 알겠어. 상민, 평민 뭐겠어요? 농사 짓고, 고기 잡고, 물건 팔고. 근데 그럼 중인은 무엇이냐? 중인은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양반을 도와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기술 직종, 의사, 지금으로 따지면 변호사, 의사, 판사, 그 다음에 통역사, 이런 전문직, 기술 직종을 그때는 좀 낮게 여겼기 때문에 이런 직종들이 중인에 속했고요. 양반들은 말 그대로 학문을 탐구하고 나라에서 일하고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양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어차피 여러분 나중에 가서 다 배울 거예요. 역사 시간에. 우린 역사 시간이 아니니까 이 정도만 알아두고 우리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할 신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반이고요. 두 번째는 평민이에요. 양반과 평민. 둘 다 양인이지만요. 평민이 양반이 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면 양반이 되려면 그 당시에는요.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이라는 걸 붙었어야 되는데요. 아까 평민 하는 일이 뭐였어요? 농사 짓고 고기 잡고 물건 팔고 하루 종일 먹고 살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면서 공부 어느 세월에 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공부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이 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일하면서 공부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평민들도 공부를 해서 과거를 붙고 시험을 붙어서 양반이 되기란 굉장히 어려웠는데 그래서 평민들은 항상 나도 양반이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요. 양반의 특징만 봅시다. 양반은요. 굉장히 혜택이 많았거든요. 양반이 아닌 자는 가죽신이나 비단옷, 도포를 입을 수가 없대요. 요즘도 가죽 자켓, 가죽 가방 엄청 고급지죠. 그다음 비단 좀 매끄럽고 아주 그냥 이렇게 만지면은 부들부들한 그런 옷 이런 거 못 입었어요. 고급진 옷 절대 못 입었고요. 양반집 앞에서는 타고 있던 말에서 내려서 걸어서 지나가야 한다. 여러분 지금 특정 집을 지나갈 때는 자전거 타고 가다가도 이제 자전거 밀면서 걸어가야 한다. 혹은 자동차 밀면서 지나가야 한다. 이거 얼마나 불편한 일이에요. 그런데 양반은 그 정도로 존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양반집 앞에서 어디 감히 말을 타고 걸어가, 내려서 걸어가. 이런 식으로 양반을 아주 높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길에서 양반을 만나면 길가로 비켜 고개를 조아리고 인사를 올려야 한다. 쥐가 뭔데? 근데 이 시대에는 그게 통했다는 거예요. 거의 양반은 양반이라는 이름 하나만으로도 만능이었던 거죠. 그래서 조선왕조 500년 임금 아래 가장 높은 신분이 바로 양반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평민들은 양반이 되고 싶어 했는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기회가 온 거예요. 어떤 기회가 왔어?
양반 계층은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점차 경제적으로 몰락하게 되었다. 자, 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은요, 쉽게 생각해서 우리나라에 큰 전쟁이 2번 있었던 거야. 뭐 세계 1, 2차 대전, 6.25 전쟁 이런 것처럼 큰 전쟁이 2번 있었는데 그 전쟁을 겪으면서 국가가 이제 망하기 시작한 거지. 근데 양반들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맨날 글 읽고 공부만 하고, 그래서 뭐 할 줄 아는 게 없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부자들이 누구냐면요, 요 분홍층과 신흥상공인 계층. 바로 농사 짓고 물건 팔고 하던 평민들이 이제 새롭게 부자로 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얘들이 왜 부자가 됐냐면요, 병자호란과 임진왜란 2가지 이제 전쟁을 거치면서 돈이 부족해졌어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책 읽고 뭐 학문 탐구하고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이때 더 중요한 건 식량. 분홍층, 얘네는 농사 짓는 애들이에요. 부자, 농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들이 식량 생산하지, 신흥상공인, 물건 팔지, 그리고 외국에서 물건 떼오고 뭐 물건 사고 팔고 이러지. 이런 애들이 훨씬 돈을 더 벌기 좋은 환경이 된 거예요. 게다가 이제 앞에 농업기술과 상공업도 발달했어. 농업 이제 좀 더 생산량도 늘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외국하고 좀 더 무역도 자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진기한 물품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농사 짓고 물건 팔고 이런 사람들이 양반들보다 더 부자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양반들은 그런 기술이 하나도 없이 글만 읽었으니까 점점 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몰락하다는 건 한마디로 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양반들은 망해가는데 평민들은요, 갈수록 부자가 되니까 나라에서 어떻게 했느냐? 나라도 참 대책이 없지. 그 부족한 국가 재정, 그러니까 나라가 돈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평민들에게 돈을 받고서 양반으로 신분을 올려준 거예요. 한마디로 양반을 팔은 겁니다. 평민들 항상 양반 되고 싶어 했어요. 이렇게 올라가길 원했어. 근데 돈만 내면 양반으로 올려준다네? 냉큼 사는 거죠. 그래서요, 이 조선 후기 때는요, 거의 인구의 70% 정도가 다 양반이 됐어요. 인구의 70% 정도. 그러면은 그냥 대부분 양반인 거야. 이 정도면. 양반이 이제 큰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요, 이러한 신분제의 동요와 양반의 몰락이라는 사회 현실을 통해서요, 양반층의 허위의식, 글만 읽으면 뭐해, 농사도 못 짓고 물건도 못 파는데, 근데도 양반은 그래도 글이 중요하지, 애템 나한테 예의를 차려, 이렇게 좀 허위의식에 차 있던 거예요. 그런 허위의식 비판하고요, 그 다음에 부패상, 그동안 양반들이 뭣도 아니면서 얼마나 썩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나라가 썩어 있으면 양반을 파는지, 양반을 어떻게 팔아, 그 지위를. 그쵸? 그래서 그런 부패상을 풍자하면서 현실을 이제 개혁해야 된다. 신분제 이거 좀 없어질 필요가 있다.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양반전의 시대적 사회적 배경을 초성 퀴즈를 통해서 한번 풀어봅시다 라고 나오는데요. 여러분 다 풀어보고 왔겠죠? 선생님과 함께 답을 맞춰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조선 후기에는 봉건적인 무슨 제도가 무너져? 그쵸, 신분제도. 그 다음에 신분제도가 무너졌기 때문에 신분보다는 뭐가 중요해? 돈을 2글자로 뭐라고 해? 재산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 다음 2번째, 농업기술과 상공업이 발달하면서 새롭게 부자가 된 분홍층, 부자 농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흥, 상공인, 새롭게 떠오른 뉴 루키, 새롭게 떠오른 그런 물건 사고 파는 사람, 그런 계층이 등장하게 됐다는 겁니다. 상공업은요, 상업 플러스 공업이에요. 물건 만들고 물건 사고 팔고 이런 상공업, 신흥 상공인 계층이 등장하게 된다. 국가 재정, 근데 지금 이렇게 평민들은 부자가 됐는데
국가 재정은 왜 어려워졌어? 두 가지 전쟁.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쉽게 생각하면 임진왜란은 일본이랑 싸운 거고요. 병자호란은 저기 중국이랑 싸운 거예요. 이렇게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라는 두 가지 큰 전쟁을 겪으면서 어려워졌어요.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니까 이제 몰락하는 양반도 등장하게 되었고요. 국가는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서 신흥 부자인 평민들에게 돈을 받고 양반의 지위를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양반 지위 파니까 조선 후기 양반 비율이 얼마나 되겠어요? 평민들 다 돈 많아. 돈 많은데 양반 너도 나도 사니까 이제 약 70%까지 늘어나게 되면서 조선의 신분제도는 이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은요, 결국 신분제의 동요와 그 다음에 양반의 몰락, 누구의 몰락이냐면 양반의 몰락이라는 사회 현실을 통해서 양반을 풍자하고 그 다음에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는 작가의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풍자에 대해서는 이제 양반전 공부하면서 조금씩 알아볼 건데 대충 생각해보면 어떤 뜻인지 알겠죠? 이렇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 약간은 비웃으면서 약간은 비판적, 냉소적으로 대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풍자다라는 것을 대강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쪽 도입 영상은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올려준 영상, 도입 영상 있었잖아요. EBS. 거기 영상 참고하면서 한번 읽어보시고 얘는 그냥 참고 정도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교과서로 넘어가서 오늘은 발단과 그 다음에 전개 부분까지만 딱 공부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자, 교과서로 넘어와서 174쪽을 펴면 되겠습니다. 박지원의 양반전이 나오는데요. 이 소설이 어떤 소설인지부터 한번 읽어보고 시작해 볼게요. 다음은 조선시대 양반의 부정적인 면을 비판한 고전소설입니다. 작가의 생각을 어떤 표현 방법으로 드러냈는지에 주목하며 감상해 봅시다. 이 소설은 조선시대 양반의 부정적인 면을 비판한 고전소설이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읽기 전에 여러분 소설 구성의 5단계 혹시 기억나나요? 소설은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발단은요,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거야. 배경하고 등장인물들 좀 설명해주고 전개, 사건이 이제 슬슬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시작돼요. 그 다음 위기, 위기를 맞이하게 돼요. 절정, 빵 터지는 거야. 위기를 맞이했던 사건이 빵 터졌어. 절정에서 이제 빵 터지고 나서 결말로 조금씩 식어가면서 마지막 교훈 딱 제시해주고 끝나는 거야. 이게 바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입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좀 하자면 이 순서대로 재미가 있어요. 발단은 조금 그냥 소개하는 차원, 그 다음에 전개, 위기, 절정 빵 터져요. 절정이 제일 재밌어. 그 다음 결말에서는 조금 이제 식어드는 그런 단계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양반전의 발단과 전개 부분만 공부를 해볼 텐데요. 발단과 전개가 어디까지인지 먼저 알려주고 읽어보도록 할게요. 발단은요, 인물 소개, 배경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맨 첫 번째 부분부터요. 175쪽에 환자를 보냈다. 여기 보면 문제 바로 옆에 환자를 보냈다까지 있거든요. 거기가 바로 발단입니다. 그 다음 군수는부터 뒤에 어디야? 서명하겠다. 여기까지가 우리 전개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왜 발단과 전개에 해당되는지는 한번 소설을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지금 보면은 와, 빨간색 점 엄청 많죠. 빨간색 점은요, 밑에 이게 좀 어려운 단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밑에 이렇게 단어 풀이가 있으니까 단어 풀이도 좀 잘 보면서 읽어보도록 합시다.
양반이란 사족을 높여 부르는 말이다. 사족이 뭐냐면요. 밑에 지금 나와있죠? 선비나 무인의 집안 또는 그 자손. 한마디로 과거 시험에 붙어서 관직에 나간 애들이에요. 혹은 걔네의 자손들. 그들을 다 양반이라고 부른다는 건데 그게 이제 높여 부르기 위해서 양반을 쓴다라는 거고요. 정선군에 어떤 양반이 살았어요. 여기가 이제 장소겠죠. 정선군. 양반은 어질고 책 읽기를 좋아해서 고을에 군수가 새로 부임할 때마다 반드시 그 집에 찾아가 인사를 차렸어요. 군수는 거기 이제 군 지역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 높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부임할 때마다 반드시 그 집에 찾아가서 인사를 차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집이 가난해요. 집이 가난해서 해마다 군에서 환자를 빌려다가 먹었는데 몇 해가 지나고 보니 빌린 곡식이 1,000섬에 이르렀다. 군에서 환자를 빌렸다가 먹었대요. 환자가 뭔지 밑에 나와 있죠? 환곡. 조선시대에 각 고을에서 봄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구워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거두던 일 또는 그 곡식. 이게 환자가 왜 생겼냐면요. 여러분 보통 벼 심으면 벼가 언제 수확하는지 알아요? 벼는 보통 가을에 수확해요. 우리가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데 가을에 지금 벼가 나서 딱 수확을 했어. 그럼 겨울 동안 먹었어. 겨울 동안은 뭐 아무것도 안 나잖아요. 그래서 겨울 동안 막 냠냠냠 먹었어. 봄에 벼가 없는 거야. 겨울 동안 다 먹어가지고. 먹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겨울은 뭐가 나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봄에는 쫄쫄쫄 굶는 거야. 그러면 그냥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곡식을 구워오는 거야. 어디서? 관청. 예를 들어서 요즘에는 이제 천안 같은 경우에는 천안 시청에 가서 곡식 좀 구워주세요 하는 거야. 그러면은 곡식을 이때 구워요. 그럼 언제 갚아? 이때 벼 나오면은 이때 여기 걸 갚아. 그 생각해봐. 벼를 이만큼 수확을 했어. 근데 봄에 빌린 거 이만큼 갚았어. 그러면 지금 먹을 거 얼만큼 남았어? 먹을 거 이만큼밖에 안 남았죠. 이만큼 갖고 또 겨울을 나요. 다 먹어. 봄에 또 빌려. 그럼 가을에 또 이만큼 갚어. 또 이만큼 남아. 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점점 먹을 게 줄어드는 거예요. 게다가 뭐도 붙여. 이자도 붙여. 이자를 붙이니까 점점 이제 다음에는 이만큼 갚아야 돼. 그 다음은 또 이만큼 갚아야 돼. 그 다음은 또 이만큼 갚아야 돼. 그럼 지금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게 얼만큼밖에 안 남았어요. 요만큼인 거야. 요만큼. 지금 빨간색 보이죠? 이거 갖고 뭐 어떻게 먹고 살아.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빌리는 곡식이 늘어나는 거예요. 마치 사채처럼.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빌린 곡식이 1,000섬에 이르렀다. 1,000포대 갖다 빌린 거야. 쌀을. 와우. 굉장하죠? 이거 어떻게 갚을 거야? 그니까 이제 화가 난 거지. 관찰사가 뭐냐면요. 도에 으뜸 벼슬. 한마디로 충청남도 도지사. 충청남도 도지사가 이제 장부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거 뭐야?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1,000섬을 빌렸다고 이거 진짜. 이래서 어떤 놈이 양반에 관아곡식을 이처럼 축냈단 말이냐? 왜 이렇게 많이 빌려먹은 거야?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빡쳐가지고 양반을 옥에 가두도록 명한 겁니다. 군수는 양반이 가난해서 빌린 곡식을 갚을 길이 없는 형편임을 딱하게 여겨 차마 가두지 못했던 거예요. 도지사가 가두라고 했는데 천안시장은 이제 얘 사정 아니까 양반 너무 가난한 거 아니까 딱 해가지고 못 가뒀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갚아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양반 뭐 해요? 이거 중요해. 양반 지금 돈 갚아야 되는데 뭐 하고 있어? 밤낮으로 울기만 하고 대책도 없어. 그쵸? 그러자 양반의 아내가 나무랐어요. 그치? 여기 나무라다. 나무라다는요 혼낸다는 거예요. 뭐라고 혼내 양반 아내가. 평생 당신은 책 읽기만 좋아하더만. 환자 갚는 데는 아무 소용도 없구려. 환자가 아까 빌린 곡식. 쯧쯧. 양반은 한 푼어치도 안 되는구려.
여기 문제 한번 볼까요? 아내는 왜 양반은 한 푼어치도 안 되는구려 라고 말했을까요? 그래서 한 푼은요, 굉장히 작은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같으면 100원 같은 그런 완전 작은 돈인데 왜 그렇게 귀한 양반이 왜 한 푼어치도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 양반 진짜 그 지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 지위 높다고 뭐 여기저기 애템하고 걸어다니면 뭐해. 네 지금 돈이 있기래 쌀이 있기래 아무것도 아니다. 한마디로 양반 별것 아님.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요. 양반, 즉 남편이 양반의 무능력함을 비판하고자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너 양반 그거 맨날 거들먹거리고 다니더니 한 푼어치도 안 되는구려. 아무짝에도 소용없구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을에 부자가 하나 있었어요. 얘가 부자야. 부자. 자, 근데 아까 선생님이 이 시기에 부자는 계층이 뭐라고 했어요? 양반들은 이제 2가지 전쟁을 겪으면서 점차 몰락하고 있었어. 근데 이 시기에 떠오른 부자, 바로 평민입니다. It's 평민. 그런데 이 부자가 가족과 상의한 거야. 아, 돈 많죠. 이게 다 돈이야. 옛날엔 돈이 이렇게 생겼어. 동전식으로. 뭐라고 상의했느냐? 여기 잘 보세요. 양반은 가난하다 할지라도 늘 존귀하지만 나는 부자라도 항상 비천해서 감히 말도 탈 수 없고 양반에 보면 몸을 움츠리고 숨을 죽인 채 설설 기어가 바닥에 엎드려 절해야 하고 코가 땅에 닿도록 엎어져 무릎으로 기어야 해. 나는 항상 이런 수모를 겪으며 살아왔어. 지금 양반 하나가 가난해서 환자를 갚지 못하다가 큰 곤욕을 치르게 생겼으니 피시 양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듯 싶어. 내가 장차 그 양반 신분을 사서 가졌으면 해. 지금 아무리 양반이 경제적으로 몰락했어도요. 이렇게 양반의 지위는 높았던 거예요. 항상 평민은 돈이 많아도 설설 기었어야 돼. 근데 지금 양반이 지금 돈이 다 무슨 소용이야. 지금 굶어 죽게 생겼는데 옥에 갇히게 생겼는데 그래서 이 부자가 그 돈 갚아주고 내가 양반이 되어야겠어. 양반 팔고 내가 대신 돈 다 갚아줄게. 근데 양반 나한테 팔아.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조선 후기에 신분제의 동요가 점점 보이고 있죠. 양반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신분제가 점점 움직이고 동요하고 있었던 거예요. 점점 이제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양반집을 찾아가 환자를 대신 갚아주겠다고 하니 양반은 몹시 기뻐하며 승낙했다. 그러자 부자는 그 자리에서 관아로 환자를 보냈다. 부자가 양반의 환자를 대신 갚아준 까닭은 뭐예요? 양반 사려고. 양반이 되고 싶어서. 양반이 되면 뭐가 좋은데? 말도 탈 수 있고 비단 옷도 입을 수 있고 이제 설설 기어가 바닥에 엎드려 절하지도 않아도 되고 이제 으스대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환자를 갚아준 겁니다. 이게 바로 발단이에요. 발단. 지금까지 주인공 양반 나왔어요. 그 다음에 부자 평민 나왔어요. 주인공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자가 양반의 신분을 사기로 함. 여기까지가 이제 배경 설명이었던 거예요. 왜 부자가 양반의 신분을 사기로 했는지. 왜냐? 저 양반이 지금 가난하니까.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가 양반의 신분을 사기로 했다. 여기까지가 이제 사건의 발단인 거예요. 그럼 이제 다음 전개가 나오겠죠. 사건이 이제 전개되는 겁니다.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군수는 몹시 놀랍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해서 양반의 집을 찾아가 위로하는 한편 환자를 갚은 사정을 물어보았다. 양반은 번거지를 쓰고 잠방이를 입은 채 길에 엎드려 자신을 소인이라고 칭하며 감히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지 못하는 것이었다. 군수가 이제 양반을 찾아갔어. 도대체 어떻게 너 돈 다 갚았냐? 그거 1,000섬.
어떻게 한 번에 다 갚았냐 했더니 번거지를 쓰고 잠방이를 입은 채, 번거지랑 잠방이가 뭐냐면요, 하인이 쓰던 털로 만든 모자. 잠방이가 뭐냐? 잠방이가 뭐냐면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헛바지. 대충? 이렇게. 이런 헛바지를 우리가, 헛바지는요, 안에 솜이 없다는 거예요. 되게 얇은 거죠. 얇은 그런 옷을 입고, 이거는 움직이기에 좋아요. 농사 짓고 움직이기에 좋아요. 막 귀족들 옷은 이렇게 막 펄럭펄럭거리고 움직이기에 영 좋지가 않은데, 잠방이는 이렇게 깡충깡충 움직이기에 되게 좋은 바지인 거예요. 이런 잠방이야 번거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양반이. 아니, 왜 갑자기? 왜냐면 부자가 양반을 사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은 더 이상 양반이 아닌 거야. 양반 아님. 그리고 길에 엎드려 자신의 소인 인사드립니다. 막 이런 식으로 소인이라고 칭했대요. 소인이 뭐냐면 신분이 낮은 사람이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자기를 가리키는 말. 그 왜 옛날에 사극 보면은 임금한테 가서 신하들이 소인 한 말씀 아뢰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소인. 작은 사람. 내가 이만큼 작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양반은요, 군수보다 높거든요. 군수가 맨날 인사드리러 가고 막 이럴 정도로 높은 사람인데 갑자기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군수는 깜짝 놀라서 양반을 부축해 일으키면서 물어보는 거죠. 귀하께선 왜 이리 스스로를 욕되이다 추십니까? 그런데 양반이 더욱 두려워하며 머리를 조아리고 엎드려 말했습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황송하옵니다. 소인이 감히 스스로를 욕되이 하는 것이 아니옵니다. 소인은 이미 양반을 팔아 환자를 갚았사오니. 지금 시대 상황 나오고 있죠? 네. 양반을 팔아서 환자를 갚을 정도로 양반이 몰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마을의 부자가 바로 양반이옵니다. 소인이 어찌 감히 옛날 칭호를 함부로 쓰면서 자신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군수가 탄식하며 말했어요. 아, 군자답구나 부자여. 양반답구나 부자여. 부유하되 인색하지 않으니 의롭다 할 것이요. 남의 어려움을 서둘러 도우니 어질다 할 것이요. 자, 여기 좀 어려운 단어들 몇 개 있어서 점은 없지만 선생님이 설명해 주자면, 부자이지만 인색하다. 짠순이 짠돌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의롭다 할 것이며 되게 정의롭다. 그리고 남의 어려움을 서둘러 도우니, 양반이 그 곡식 못 갚고 있는 거 서둘러 갚아줬으니 어지다 할 것이요. 또 정말 착하다. 그 다음에 비천함을 싫어하고 존귀함을 좋아하다니 지혜롭다 할 것이다. 천한 것을 싫어하고 귀한 것을 좋아하니 지혜롭구나.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양반이로구나. 자, 지금 여기 누구 칭찬하고 있는 거야? 부자 칭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야말로 진짜 양반이로구나. 하지만 사사로이 거래를 하면서 증서를 만들어 두지 않았다가는 훗날 소송의 빌미가 될 수 있다. 거래를 하면서 증서가 없으니까 나중에 양반이 내가 언제 너한테 곡식 빌렸냐? 너가 언제 내 곡식 갚아줬어? 너한테 그런 적 없어. 네가 그냥 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죠. 너 소송해.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너 지금 법정 가자. 그러면은 뭐 지금 증서를 안 만들어놨으면 부자는 돈은 다 내주고도 자기는 양반이 될 수 없으니까 부자가 억울하겠죠. 그래서 증서를 만들자. 그래서 너와 내가 고을 사람들을 모아 증인으로 삼고 증서를 만들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해두자. 나는 군수로서 마땅히 서명하겠다. 이렇게 군수가 부자한테 증서를 만들자라고 하는 것까지가 바로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개 부분의 내용은요. 군수가 양반과 부자의 사정을 듣고 증서를 써주겠다. 이제 사건 전개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내용 나오겠어요? 증서 써주겠죠. 증서 써주는 내용부터는 바로 위기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이 이번 시간 끝내기 전에 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자, 요 부자 칭찬. 부자 칭찬 어떻게 생각해요? 군수는요, 양반의 평소 어떻게 생각했어요? 가서 인사도 하고, 뭐 책도 보시면은, 어질고 책 읽기를 좋아해서 부임할 때마다 인사를 차렸대요. 양반을 되게 좋게 생각했어요. 지금 보니까 딱하게 여기서 가두지도 못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부자가 지금 양반을 사갔는데 칭찬을 해? 이거 진짜 칭찬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진짜 칭찬일까요? 진짜 칭찬일지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힌트는요. 이것이 이번 단원 표현 방법인 풍자와 관련이 있어. 이게 바로 진짜 칭찬일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발단과 전개까지만 공부를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위기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